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데 유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왜 유동성이냐? 유동성이 차트 분석의 핵심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양한 차트 강의들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거래의 실질적인 변화를 잘 못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꾹 참고 한번 반복해서 봐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거래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신발은 뭘 입어도 만만하게 잘 어울리는 신발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급해서 이 신발을 중고장터에다가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비싸게 팔지 않는 이상 당장 오늘 안에도 이 신발은 팔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신발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거래 자체가 많은 인기 상품이라서 그래요. 이게 바로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엔 백화점에서 샀던 빨간색 정장을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연락이 잘 없죠. 왜 없을까요? 빨간색으로 깔맞춤한 정장을 누가 입겠어요? 소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팔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싸게 해드릴게요. 가격을 확 깎아야겠죠. 이게 왜 그러냐?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이라서 그래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란 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손실 없이 얼마나 빨리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동성의 상식이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유동성의 정도는 과연 차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유동성이란 걸 거래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죠? 벌써 어렵죠. 그런데 알고 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마 인기가 없는 주식이나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생긴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차트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요? 이게 유동성이 부족한 차트라서 그래요. 가격이 횡보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만 시장가로 긁어도 가격이 확 뛰어버리고 후속적으로 받쳐주는 매수 주문이 없으면 약간의 매도에도 금방 가격이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평균 체결 가격이 얼마냐예요. 여러분들이 저 아래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평단가는 저 위에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호가가 모자라서 그래요. 자, 호가가 모자라니까 현재 가격 위에 있는 지정가 매도 주문들을 순차적으로 사주면서 가격을 올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쭉 빠지면 결국 남 좋은 일을 해준 거겠죠. 이렇게 원치 않는 가격에서 체결이 되는 걸 슬리피지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차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차트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좀 받쳐주는 상품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차트들에서는 똑같이 2천만 원을 긁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까요? 아마 가격이 꿈쩍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렇죠? 호가가 아주 많은 인기 있는 상품이라 그렇겠죠. 이런 종목은 자금이 너무 크지 않은 이상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아까 말했던 인기 많은 나이키 신발이 될 거고 아까 봤던 가시발린 차트는 이 빨간색 정장 같은 차트가 되는 거죠. 슬슬 감이 오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유동성의 기본 상식에 해당할 뿐이에요.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본격적인 내용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방금 전에 인기 많은 종목과 인기가 없는 종목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개의 종목이라도요. 인기가 있는 가격대가 있고요. 인기가 없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건 호가창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주문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또 움푹 들어가 있는 구간들도 있죠. 이쯤 왔으면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활용할 유동성이라는 게 뭔지 얼핏 감은 잡혔을 거예요. 맞아요. 유동성은 곧 주문이에요. 유동성이 작은 시장에서는 여차 잘못 사면 웃돈을 주고 매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고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동성이 적은 종목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종목과 마찬가지로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자금이 많은 고래라면 인기 없는 가격보다는 인기가 많은 가격에서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CT라는 이론에서는 이렇게 주문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보고 유동성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유동성 풀이 마치 자석처럼 가격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들어온 리퀴디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 주문들이 가격을 이끄는 건 아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고래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으로 가격이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거래를 하기를 원하니까 마치 이곳으로 가격이 이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차트의 유동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오르면서 한계의 범위를 형성했어요. 주문이 어디 있죠? 사실 주문은 가격의 곳곳에 있어요. 가격 범위의 내부에도 있고요. 가격 범위의 외부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단순히 유동성이 아니라 이 유동성이 몰려있는 유동성 풀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ICT 이론의 창시자는 유동성 풀을 찾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게 좀 재밌는데 네가 직접 거래자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입이든 손절이든 너네가 원래 걸어놓던 주문들이 고래들의 유동성이니까 네가 원래 놓던 주문 위치를 한번 되돌아봐라. 그러면 유동성 풀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게임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아이템이 거래되는 평균 가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시장에서 싸게는 10만원, 비싸게는 14만원 사이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직접 사재기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10만원에서 11만원에 팔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죠? 싸다고 느껴지겠죠. 왜냐? 이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적어도 13에는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재기꾼인데 평균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이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자, 차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위로 가격이 올라오면 보통 매도 주문이 더 많아지고요. 시장 가격 아래로는 매수 주문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상품의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면 싼 가격과 비싼 가격을 왕래를 하면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마치 이 차트처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가격이 점점 올라요. 비싼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하나둘씩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왜 안 떨어지지? 원래는 비싼 가격에서 싼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싼 가격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가격이 다시 올랐는데 비싼 가격에서 싼 가격으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슬금슬금 평균 거래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가격에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이제 여긴 더 이상 비싼 가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가격이 슬금슬금 상승을 하다가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 심리적인 임계점을 넘어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너도 나도 살려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싼 가격이었는데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걸 느끼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폭발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차트에서 급등과 급락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임계점이 뭘까요? 바로 고점과 저점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차트가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하나 만들고요. 둥글게를 하길래 쌍바닥인가 하고 매수를 하죠. 근데 슬금슬금 저점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폭락이 발생을 해요. 자,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근처에서 비비적 뜨더니 갑자기 훅 상승을 해버리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점과 저점을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저점을 기준으로 외부에 롱 손절 주문을 놓는 사람들이 많고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 숏 손절 주문을 놓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고점과 저점이 곧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임계점이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고 몰려있던 주문들이 한 번에 실행이 되니까 급등과 급락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점과 저점의 외부에 주문이 많이 몰려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압니까? 차트를 보면서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 차트에 캔들과 거래량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한 개의 캔들이 있고요. 다음 캔들은 길이가 줄어들었는데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가격에서 사고 파는 1대1의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좌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있죠? 고점이 있죠. 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고점 외부에 많은 주문을 실행시키고 손바뀜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거래량이 점차 줄다가 가격이 하락을 하던 와중에 거래량이 하나 확 튀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좌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있죠? 저점이 있죠. 저점 아래에 있는 많은 주문들을 실행을 시키니까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래량이 주가를 선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반대로도 말이 돼요. 유동성이 거래량을 선행합니다. 유동성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거래량이 어디서 터질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언제나라는 건 없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거래량을 공부할 때 캔들의 길이가 줄고 거래량이 늘면 뭐라 그러죠? 반전의 시그널이라 그러죠. 자, 이 캔들을 한번 볼게요. 캔들의 길이가 어떻게 됐죠? 이전 캔들에 비해서 줄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늘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유동성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왜 혼자 거래량이 툭 튀어 있을까요? 고점 외부를 쓸었죠. 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거래량이 하나 튀어 있어요. 캔들이 급상승하면서 위에 걸려있던 매도 지정가 주문들이 쓸어내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고점 위로 넘어갔을 때 이 콩알만한 캔들 하나에 거래량이 엄청 튀어 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캔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진 걸 이제 막 발견한 사람하고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염두에 놓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을까요? 아마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은 마음의 여유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차트에서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할 건 고점과 저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강의를 보고 실제로 차트에 적용을 할 때가 문제예요. 강의를 볼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지금 당장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차트를 켜보면 어떻습니까? 고점과 저점 같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도대체 뭘 써야 되지 하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공부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기준이 생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와 경험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의미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점과 저점을 정의하는 기준부터 정하고 갈 거고요. 그 방법엔 레리 윌리엄스의 방법을 활용할 거예요. 자, 여기 세 개의 캔들이 있어요. 한 개 캔들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캔들이 고점을 높였죠. 마지막으로 고점 후보자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면 이 고점을 우리는 단기 고점으로 간주할 거예요. 그리고 이 캔들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이 고점 위로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서 숏 포지션에 들어간 유저들의 손절 주문 혹은 돌파 매수자들의 시장가 주문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캔들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캔들이 저점을 낮췄죠. 마지막으로 저점 후보일 캔들의 고점을 이탈하면 이 저점을 우리는 단기 저점, 곧 매도 유동성이 발생할 구간으로 간주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전의 캔들을 장악하는 캔들이 만들어져도 우리는 유동성이 만들어졌다는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동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유동성으로 가격이 왜 이끌리는지,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까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알았다고 해서 앞으로의 거래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 핵심적인 원리가 하나 빠졌어요. 만약 제가 이 핵심을 알려드리지 않고 영상을 마무리했다면 이 영상의 제목에 최고의 차트 강의가 될 거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핵심 원리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사실 비밀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래량의 예시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차트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전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고점 위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저점 아래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또 다시 고점 위에서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같은 고점과 저점이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죠? 거래량의 정도가 다르죠. 분명히 저 세 곳의 변곡점은 우리가 고점과 저점으로 정의하기로 했던 기준에 합당한 모양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거래량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규모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시간들로 차트를 관찰할 수 있는 타임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있는 걸까요? 세상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해요. 같은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1분 차트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돈이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차트를 1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고점과 저점들이 있는데 과연 1봉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이런 1분봉의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거래를 할까요? 아마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이 일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1분봉에서 봤던 고점과 저점들이 이 일간 차트에서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일간 거래자들의 눈에 보이는 고점과 저점은 어디죠? 고점이 높아지고 최고점 후보일의 저점을 넘어선 이 고점이 일간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디 있을까요? 저점을 낮추고 최저점 후보일의 고점을 넘어선 이 저점이 일간 차트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저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분봉을 보고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어디서 하죠? 이 다양한 구간 안에서
롱롱롱 숏숏숏 하면서 수도 없이 거래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1분봉으로 거래를 하던 사람들은 여기 일간 트레이더들이 유익 있게 보는 저점 아래, 일간 트레이더들이 유익 있게 보는 고점 위에서 거래를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돈이 모이는 구간은 어디죠? 일간 저점, 일간 고점의 외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많고 적은 규모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슬슬 감이 오셨을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캔들로 정의할 수 있는 시간 프레임이 그 열쇠예요. 즉,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노출이 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동성의 규모를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규모는 차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고점이 있어요. 이전 캔들보다 고점이 높아지고 최고점 후보일에 저점을 깠죠. 그러면 이 고점은 어떤 프레임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고점이죠? 주봉에서 정의할 수 있는 고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고점을 월봉 차트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주봉으로 관찰되는 고점이지만 동시에 월봉의 기준으로도 관찰이 되는 고점이 되죠. 그러면 이건 무슨 고점이에요? 주봉의 고점이자 동시에 월봉의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고점을 쭉 따라가 보면 어떻죠? 자, 20%의 큰 되돌림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더 위에 있는 저 고점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고점 주봉에서 고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고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고점을 6개월 차트로 관찰을 해볼게요. 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을 깠죠. 그러면 여긴 뭐가 되죠? 주봉에서 정의할 수 있는 고점이자 동시에 6개월의 캔들 차트로도 정의할 수 있는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6개월의 고점의 우측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월간 고점에 맞고 떨어졌을 때보다 더 큰 폭의 되돌림이 발생을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의 특징은 가격의 하락폭과 기간의 폭이에요. 자, 유동성의 정도, 규모가 앞으로의 가격에서 발생하는 반전 후의 되돌림이나 돌파됐을 때 확장하는 가격의 폭, 그리고 기간의 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유동성이 있는 위치를 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유동성이 많은 곳으로 가격이 왜 이끌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거래를 하시나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고래들의 입장은 과연 우리랑 다를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월간 고점의 외부에서 발생한 리테일의 매수 주문을 활용해서 숏포지션을 진입했다면 월간의 고점에서 진입한 숏포지션의 물량만큼 반대에서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반대 주문이 받쳐주는 가격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6개월의 고점에서 발생한 리테일의 매수 주문을 활용해서 숏포지션을 진입했다면 마찬가지로 더 많은 주문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이 받쳐주는 가격을 찾아서 그 주문을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의 규모를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확립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유의미한 데이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15분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4시간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주봉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폭과 어느 정도의 기간폭만큼 반전 혹은 확장이 발생을 했는가, 상승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를 나눠서 데이터를 쌓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유동성의 규모를 활용해서 차트에서 체스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주봉의 저점이 있고요. 일간의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이 일간 고점 위에 있는 매수측 유동성을 활용하고 가격이 반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면 손절을 어디다 둬요? 이 위에 두겠죠? 그러면 가격이 여 위를 훑고 내려왔어요. 뭐가 터지죠?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러면 이 거래량의 주인은 누구예요? 고래죠. 자, 그러면 이 일봉의 고점에서 진입한 고래들의 주문, 이 거래량은 어디서 소화를 해야 돼요? 이 고점에서 쌓은 창고를 털 수 있을 만큼의 반대 주문이 충분한 곳에서 털어야겠죠.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요? 현재 가격에서 가까운 가격 구간들 중에 이 숏 주문들을 소화할 수 있는 주문이 어디 있는가를 유추해보고 메인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가격이 쭉쭉 하락을 했어요. 자, 뭐가 생기죠? 하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작은 규모들의 고점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어요. 스탑로스를 어디다가 놓죠? 저점 아래에다가 많이 놓겠죠. 근데 이 저점 아래로 가격이 내려왔어요. 뭐가 터졌어요? 여러분들의 스탑로스가 터졌겠죠.
그리고 또 뭐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겠죠. 그러면 이 거래량의 주인은 누구예요? 고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터진 이 거래량, 고래들의 매수 주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반대 주문이 충분한 곳으로 가서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던 고점과 저점의 높이가 추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문이 활용되는 과정이 곧 추세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슬금슬금 반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봉의 저점 외부에 있는 유동성을 확보했을 때 지금의 차트 상태에서 최소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메인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메인 시나리오를 세웠으면 왼쪽에 새로 생긴 이 고점들은 그냥 다 무시되는 고점들입니까? 아니죠. 이 고점들을 활용하고 또 새로 생긴 저점들을 활용하면서 가격이 진행이 되겠죠. 다만 뭐가 다르죠? 가격 반응의 기대치가 저 규모가 큰 변곡점들과는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주가는 파동이죠. 크고 작은 다양한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유동성을 바탕으로 추세의 메인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게 될 거고요. 유동성의 각기 다른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추세의 내부에서 진행될 크고 작은 가격의 파도를 읽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프랙탈의 진정한 원리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차트를 입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고점과 저점들은 내 눈에만 보이던 고점과 저점은 아닌가. 내가 꼴랑 15분봉의 유동성에서 지지를 받은 차트를 보고 진입을 했는데 너무 많은 상승폭을 기대하다가 적절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혹은 큰 규모의 근거를 통해서 거래를 했더라도 다음 유동성까지 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가주기를 기대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발전이라는 게 찾아올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공부를 해오셨나요? 저희는 앞으로도 막막하기만 했던 차트의 원리를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의 막힌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우리의 강의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